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타원시스를 말씀드립니다. 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해 있습니다. 여러분, 타원시스가 횡령 배임 혐의가 발생한 건도 건이지만은 여러분들이 공시를 통해서 확인했지만 자본을 완전히 잠식을 해버렸어요. 그죠? 사실 이 다원시스라는 업체가 PBR이 한 0.44배 정도, 0.48배 정도 수준의 기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작년 4분기에 그 손실이 어마어마해서 자본 잠식까지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 사실 그 여러분 그 PBR이 0.48배라면 이 회사가 파산을 한다 하더라도 뭐 이를테면 1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파산을 하더라도 5천 정도는 남는 그런 정도의 규모의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자본 총계를 보니까요. 여러분들 그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여기 자총이 나오죠? 네, 자총이 나옵니다만은 자, 마이너스 5,156억이에요. 마이너스. 그죠? 완전히 자본을 까먹고도 남는다는 얘기죠. 자본금 190억짜리 회사인데 그러니까 본전이 190억인데 이 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를 가지고 보니까 5,156억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났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전에 그 대통령이 질타를 한 것도 한 거지만은 이번에 4분기까지 실적을 봐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5,156억으로 자본 잠식이 발생한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죠? 네.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이거 엄청난 문제입니다. 횡령 배임권을 떠나서 자본 총계가 이 정도 됐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다원시스가 물론 살아나기도 힘들 뿐더러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참 힘든 상황입니다. 요건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영상의 후반부에는 액티브 종목 중에서 수혜가 될 만한 종목을 하나 대박 종목을 찾은 게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 손실을 만회할 기회로 꼭 활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다원시스 바로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름대로 저도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고요. 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어,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다원시스와 관련돼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엄청나게 지금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을 거고요. 앞으로 나올 재료나 이런 것들이 꽤 많아요. 많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은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계속 실시간으로 정보와 자료와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원시스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거기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좋은 도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꼭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저도 사실 그 다원시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는 합니다만은, 이번에 실적 발표를 보고 엄청 놀랐어요. 이건 놀랄 정도가 아니라 놀라 자빠질 정도로, 자본 총계 자체가 말도 안 되게 너무나도 갑자기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자, 여기 보신 바대로 좀 확대를 했습니다만은, 자본 총계가 그 2024년에는요, 2,580억이었죠. 네, 여기 나와 있듯이. 자, 2,580억이었어요. 2,589억. 자, 그리고 뭐 3분기까지도 물론 좋지는 않았지만은 작년 4분기를 지나고 나서 작년 재무제표를 뜯어보니까
자본 총계가 무려 마이너스 5,156억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 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부채를 빼면은 지금 현재 재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본 총계죠. 그죠? 근데 자산 총계가 6,159억인데 그런데 부채 총계가 4,868억에서 작년도 4,868억에서 여기 보시면 1조 1,315억 이렇게 폭증을 했습니다. 폭증. 자,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원시스 같은 경우에 발생을 했어요.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철도, 뭐, 이런 것들은요, 이른바 그 제때 납품을 안 하게 되면 벌금 같은 게 붙는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이 벌금 액수가 크게 늘어납니다.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원시스 같은 경우가 이 벌금권에 속하는 부분이 수천억 이상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자본 총계가 이렇게 급격하게 마이너스로 큰 폭으로 쪼라든 겁니다. 무려 7천억 정도 줄어든 거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될 정도니까 여기는 그죠? 우리가 그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 그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 주요 요인을 보면은요. 요런 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철도사업법은 생산 지연 및 원가 상승. 이건 뭐 별거 아니에요. 근데 지체 상금 발생 등에 따른 영업 손실 및 단기순 손실 발생해서 적자 전환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지체 상금이라는 게 여러분 뭐냐면은요. 아까도 잠깐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철도 차량 납품 못 하고 있는 거 잘 아시죠? 그러니까 납품을 제때에 하지 못했을 때 하루 지날 때마다 계약 금액의 일정 비율 그거를 벌금으로 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연체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연체료가 무섭죠. 가속도 효과가 붙어서 이 건 때문에 이 지체 상금 발생 때문에 수천억 이상의 손실이 나면서 그 건이 지금 자본 총계를 갉아먹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거 아니면 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시면 자 작년도 3분기까지 자본 총계는 2천억 정도는 유지를 했어요. 그죠? 2천억 정도는 유지를 했다 이거죠. 근데 이게 갑자기 마이너스 5천억 대로 자본 총계가 변했다고 하는 것은 그 같은 요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지금 뭐 횡령 배임 건이 발생한 거 금액은 아직 안 나왔죠. 이것도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 수치를 우리가 횡령 배임 횡령 배임이 만약에 이루어졌다면 재무제표 수치도 틀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제표 수치를 우리가 100%다 인정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것 둘째치고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자본 총계가 5,156억으로 마이너스가 났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지체 상금권 때문에 결국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사실 그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여기서 작년 3분기까지만 해도 자본 총계가 2,056억이었다는 의미는 결국 이 회사의 순재산이 작년 3분기까지 2천억 정도는 유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번에 지체상금 그런 건을 감안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5천억으로 됐다는 얘기고, 자, 작년 3분기까지 2천억이었다고 본다면, 그렇다면 사실 이 회사의 시총도 한 2천억 정도는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냥 그 우리가 단순하게 계산하면. 근데 지금 마이너스 5천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시총도 마이너스 5천억이 돼야 된다는 의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에서 다원시스가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일어서죠. 못 일어섭니다.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사실 속된 말로 일어서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본 총계가 있고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야 우리가 어떤 살아날 구석을 발견할 수 있는데 지금 뭐 마이너스 5천억 정도 난 그 자본 총계 물어줘야 될 게 5천억 정도 남아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죠?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다른 기업이 이거 인수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들어와 봐야 5천억 이 자총을 메꿔야 되는데 어느 기업이 이거 들어오겠어요? 그죠? 돈을 받고도 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지난번에 어디에요? 그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여기서 한다고 그랬는데 3월 31일 날 납입인데 납입이 이게 되겠습니까? 2천 얼마 주고 이거 사겠어요? 한 주당 2천 얼마 주고 이런 기업은 절대 못 산다 이거예요. 그죠? 이거는 엄청난 문제입니다. 지금 부채가 1조가 넘어가잖아요. 지금 부채가 1조 1315억입니다. 지금 그 이쪽에 돈을 꿔준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업체들 상당히 많아요. 지금 여기 차입금 쭉 나오고 있죠. 근데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이 철도 사업이라는 것이 사실 그 국가의 어떤 기간 산업입니다, 여러분. 그죠? 국가의 기간 산업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간 산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국가 철도, 방산, 통신, 에너지, 국가 기반 시설과 직결된 사업을 하는 기업이에요. 이런 기업이 무너지면은 엄청난 국가적으로 손해죠. 그러니까 이게 어,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돌파구를 마련해 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그거 정도는 한번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은 어, 경과 과정을 봐야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절대 인수할 수 있는 인수자가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나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이런 거는 결국 국가가 나서서 다원시스를 인수해주고 그래서 회생시켜서 결국은 이제 남한테 팔아먹더라도 팔아먹어야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심각한 경우고 돌파구는 결국 국가가 나설 수밖에 없는 그 돌파구밖에 없는데 과연 국가가 나설 수 있는 것인가? 네, 이런 부분은 아직 퀘스천 마크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감사 보고서도 안 나오고 뭐 그래서 수치를 우리가 정확히 가늠하기가 좀 힘듭니다만은 하여튼 지금 현재 이런 어려운 경우라는 것을 일단 인식을 좀 하시고요. 하여튼 어떤 돌파구가 마련이 되는지 그걸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차피 거래는 지금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요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일단 뭐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실시간 정보와 재료가 들어오는 것은 말씀을 계속 드릴게요. 다원시스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료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도 좋겠어요. 다원시스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문자 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액티브 관련 종목을 하자고 말씀드렸죠. 이거 잘 하셔서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제는 말이죠. 액티브 ETF가 새로 출범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 액티브 종목을 집중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액티브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그 지수 ETF를 투자하는 것은요, 네, 이미 한물 가버린 겁니다. 네, 이제는 지수가 한 차례 큰 폭으로 급등했다가 흔드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그 코스닥 쪽에서 출범하는 액티브 ETF를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ETF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액티브 ETF에 편입이 될 종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냥 뭐 개인들 사는 종목들이 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실제로 이 액티브에 편입이 되는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만이 차별적으로 또 큰 시세를 낼 거예요. 물론 여러분 코스닥 쪽 액티브 쪽 ETF가 새로 출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삼성하고 타임폴리오 쪽에서 먼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시작을 할 따름이고 이걸로 그냥 끝이 아니라 계속 연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기관에서 만드는 이 기관에서 만지는 종목들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마 기사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감 잡고 계실 겁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액티브 종목을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수 ETF 쪽 관련주들은 사실 한물 같습니다. 이제는 진짜 그 종목들 중에서 액티브 자산운용 쪽들이 간택하는 종목들만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 액티브하고 타임폴리오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게 그냥 한 달 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뭐 몇 달간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죠.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삼성에서는 예를 들면 코스닥 핵심 성장주에 집중 투자를 합니다. 어리버리한 종목들은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는 신성장 종목 이쪽을 주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그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국내 증시 역사상 최초입니다. 코스닥 비교지수 액티브 ETF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 지수를 단순히 복제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수 쪽 ETF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수 쪽 ETF는 주로 이제 패시브라고 그러죠. 패시브. 펀드 매니저가 종목과 비중을 직접 결정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종목을 잡자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시총 상위주에 대한 쏠림 현상이 됐던 거는 이거는 지수 ETF예요. 그죠? 그러니까 종목별 차별화 장세 대응에 용이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지만 액티브 ETF하고 패시브 ETF하고 비교를 하는 거 나와 있습니다만 패시브 ETF는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거고 액티브 ETF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거다. 모든 종목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엑기스 종목만 한다 이거예요. 시장 지수 대비해서 초과 수익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운용력이 종목과 비중을 직접 선택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투자 전략은 수동적이 아니죠. 지수 추종하지 않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발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그죠? 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액티브 ETF에서 공략할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서 저하고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거예요, 논점은. 거기에 바로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산운용사가 그 삼성과 타임 이후에도 계속 줄지어 출범해요. 하나자산운용, 미래에셋, KB, 신한, 한국투자신탁운용 이런 식으로 출범합니다. 그러니까 선도 주자인 삼성이나 타임 같은 경우가 분명히 이제 상당히 고무적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쪽으로 또 자금이 몰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수 ETF 쪽이 아니에요. 액티브 ETF 쪽으로 몰린다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된 액티브 관련주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게 뭐 한 종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번으로 액티브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아시겠죠? 뭐라고요? 액티브. 그죠? 능동적인 그런 뜻이죠. 액티브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 종목과 매수 타임과 매도 타임과 중간중간 AS까지 드릴 거예요. 액티브라고 꼭 문자 주셔서 이번에 한번 좋은 기회 한번 발견해 보시자고요.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